2-5 맹의자가 효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자는 비록 맹의자가 자신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서열상 아버지 맹희자를 이어 노나라 경이된 윗사람인 그에게 차마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돌려 말씀하셨다. 상하의 서열 체계를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 제자 번지가 공자의 수레를 몰고 있는데 공자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맹의자가 나에게 효도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나는 짧게 상하의 서열 체계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번지가 물으셨다. 스승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 예로 부모를 섬기고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 예로 하며 제사 지낼 때 예로 하는 것이다. 또한 효도에서 어짐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신하된 도리로서 임금을 공격한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이다. 번지의 이름은 수이고 자는 자지입니다. 사기 중리제자열전에 따르면 그는 공자보다 36세 어렸다고 하죠. 그렇다면 공자는 도대체 무엇이 그리 어려워서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말한 걸까요? 좌전과 사기에 따르면 노나라 소공 25년, 즉 공자가 35세가 되던 해에 개손씨 집안의 개평자가 후소백과 닭싸움을 했는데 가죽옷을 입은 개평자의 수비형 닭이 금속 발톱을 채운 후소백의 공격형 닭에게 졌죠. 그러자 상관인 개평자는 분노하여 부하 후소백을 질책했고 이에 후소백이 개평자를 원망하게 된 겁니다. 후에 공약과 공위가 개평자를 칠 계획을 임금인 소공에게 아뢰게 되는데 이때 소공이 후소백의 의견을 묻자 후소백은 복수심에 그래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소공이 군대를 거느리고 개평자를 공격했지만 개평자는 맹손씨, 숙손씨와 힘을 합쳐 역으로 소공을 공격했고 소공은 오히려 패하여 제나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개평자를 도운 맹손씨 집안 사람이 다름 아닌 맹의자였던 거죠. 그런 인물이 효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 효를 통해서 어짐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친 공자는 맹의자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맹의자가 공자의 제자이긴 했지만 어쨌든 맹손씨 집안 사람이니 자신의 상관이 됩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것 역시 어짐의 어긋나므로 공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나마 완곡하게 돌려서 대답한 거죠.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한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 번지에게 토로한 것이고요. 2-6 아버지 맹의자를 이어 노나라 경이된 맹무백이 효도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신하된 도리로서 군주인 애공을 헐뜯기 바쁘고 무례하며 심지어 퇴폐적인 생활로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부모는 당신이 바로 그러한 퇴폐적인 생활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을 괴로워하십니다. 좌전에 따르면 노나라 임금 애공은 집정 24년이 되던 해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첩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걸로 모자라 심지어는 월나라 태자 적영의 딸까지도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듬해 애공이 월나라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개강자와 맹무백이 오오라는 지역에서 그를 맞이했죠. 이때 애공의 수레를 몰던
곽중은 저 둘이 임금께서 월나라에 머무는 동안 임금의 나쁜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윽고 술잔치가 열리자 맹무백이 먼저 곽중에게 왜 이리 살이 쪘냐며 비아냥거렸고, 이에 개강자는 임금을 모시고 수고한 곽중을 그리 말하는 것은 실례라며 맹무백에게 벌주를 마시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애공은 곽중이 살찐 이유가 그대들의 뒷담화를 너무 많이 먹어서라며 비꼬게 되고, 이에 술자리가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역시 좌전에 따르면 애공이 능판으로 놀러 가던 중 맹무백을 만나게 되자 내가 죽음에 이르겠는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애공이 3번을 물었으나 맹무백은 끝까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빈정대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군주에게 충직하지 못하고 무례한 신하의 모습을 보인 맹무백은 퇴폐적인 생활로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자는 맹무백이 탐탁지 않았지만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맹손씨 집안 사람이었고 또 제자인 맹의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곡하게 타일러서 말한 겁니다. 2-7 자유가 효도에 대해서 물으셨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오늘날의 효도는 부모를 봉양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개와 말도 모두 부모를 봉양할 수 있다. 예를 갖춰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사기에 따르면 자유는 공자보다 45세 어렸는데 공자는 그가 문학에 뛰어났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한 문학은 오늘날과 달리 문장, 즉 시경이나 상서 등 옛 전적들에 기록된 성현들의 말씀 및 업적들의 구체적인 문장 내용들을 배우는 것을 의미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는 도의 이론서가 되는 서적들의 내용에 능통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본문과 관련된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앵무새는 말할 수 있지만 조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성이 오랑우탄은 말할 수 있지만 짐승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사람에게 예가 없으면 비록 말할 수 있어도 역시 동물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무릇 동물은 예가 없기 때문에 아비와 아들이 암컷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이 나서서 예를 만듦으로써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가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동물과는 다름을 알게 한 것이다. 예기 공례상. 이처럼 공자는 조화로움을 위해 절제하고 통제하는 예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합니다. 2-8 자하가 효도에 대해서 물으셨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조화로움을 위해 절제하고 통제하는 예를 갖춰서 공손하고도 정중히 대하는 얼굴빛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일이 생기면 젊은 자식이 나이든 부모 대신에 그 일을 하고 술과 밥이 생기면 먼저 태어난 부모님께서 먼저 먹도록 하는 것이 참된 효도인가? 그 정도는 죽게 되면 무덤을 향하여 몸을 바로잡는 여우도 행할 줄 안다. 따라서 예를 갖춰서 행하지 못하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여우가 죽게 되면 무덤을 향하여 몸을 바로잡는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어짐이다. 예기 단궁상. 이는 어짐이라는 것이 일개 미물인
여우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려면 바로 예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즉 2-7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공자는 여기서도 도의 내용이 되는 어짐과 형식이 되는 예가 조화를 이뤄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논어에서 이처럼 계속해서 효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어짐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2-9 공자가 말씀하셨다. 내가 안회와 함께 온종일 대화하다 보면 그는 그저 내 말을 듣기만 할 뿐 도통 질문을 하거나 어떤 의견도 내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어리석어서 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했는데 그가 물러나 평상시에 행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내가 가르친 도의 내용을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안회는 어리석지 않도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모두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들을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 가운데에 넣어도 피할 줄 모른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중용을 택하고도 한 달을 채 지키지 못한다. 예기 중용. 즉 공자는 안회가 신중하여 스스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중용의 자세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한 겁니다. 2-10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한 원인을 엿보고 그렇게 한 이유를 바라보며 그 편안해 하는 바를 살피면 사람이 어찌 본 모습을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찌 본 모습을 숨길 수 있겠는가? 2-9에서 확인했듯이 안회는 누가 보지 않아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즐기면서 편안해 한 거죠. 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인 군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갈고 닦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그런 척만 하여 겉과 속이 다르거나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없죠. 이처럼 사람의 본 모습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으니 결국 부지불식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습관이 안 된 행동은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되어 있죠. 예기 역시 이러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조심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숨기는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따라서 군자는 그 홀로 있음을 삼가는 것이다. 예기 중용. 짐 존스는 미국 인디아나주 출생으로 인민사원 설립자입니다. 초창기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주장을 펼쳐서 흑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죠. 또한 빈민계층을 위한 구호활동 및 노인병원 타가소 등을 설립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도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하고 폭력을 일삼자 신도들은 점차 그를 떠나게 되었죠. 짐 존스는 불안감을 느껴서 남은 신도들에게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며 그들을 데리고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협동공화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존스타운을 세우고는
계속해서 신도들을 착취하고 폭력과 학대를 가했는데 심지어 그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무장 경비병들이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1978년 신도들 가족들의 신고로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기자단과 함께 존스타운을 방문했고 떠나기를 원하는 신도들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존스가 나타나 하원 의원과 사람들을 살해했죠. 그날 밤 존스는 남아있는 신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라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독을 섞은 주스를 마시게 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려는 신도들에게는 일일이 주사기로 독을 주입했고요. 사망한 신도는 모두 918명에 달했는데 이 중 아동들이 27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스 또한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로 악한 본성을 숨기면서 높은 인지도를 얻기 위해 정의로운 척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꼬리가 밟힌 거죠.